정치 싸움에 휘말려 유배를 떠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한양의 나무라 하지만 며느리 유연아는 스스로 유배길에 동행합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낯선 유배지에서 아전의 횡포와 냉대가 시작되고 가족은 하루하루 생계조차 위태로워집니다. 하지만 유연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터에서 바느질을 팔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말은 적게, 행동은 정확하게. 과연 유연아는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며느리의 지혜와 결단,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양 저자거리는 언제나처럼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의 외침이 귓전을 울리고 보부상들이 짐을 나르는 광경이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요. 하지만 서린방 골목 안쪽 기와집 하나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명윤 대감댁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관아의 나졸들이 서 있었고 마당에는 관복을 벗은 채 맨발로 주저앉은 사내가 하나 있었지요. 그가 바로 이명윤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정신을 차리십시오. 늙은 머슴 만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만 이명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유배 문서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전라도 구례, 그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명이었지요. 정적들의 탄핵이 빗발쳤고 임금께서는 끝내 그를 버리셨습니다. 20년을 벼슬길에서 살아온 몸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며느리 유연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요. 연화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이 집으로 들인 것은 복을 주려던 것인데 이제 와서 화를 함께 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유연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24의 나이에 이 집으로 들어온 지 3년째였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말수가 적고 얌전했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어머님, 며느리 된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리는 무슨 도리냐? 유배지가 어디인지 아느냐? 한양에서 보름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이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따라 나선단 말이냐? 정씀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실 이 며느리는 혼처를 구하기 어려울 만큼 집안이 변변찮은 곳에서 왔습니다. 약방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빚을 못 갚아 집안이 기울었고 딸을 팔다시피 시집 보낸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로 들인 뒤 정씨 부인은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은 적어도 일은 야무졌고 시어머니를 거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며느리를 유배길에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뜻은 정해졌습니다. 유연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제야 며느리의 손을 놓았지요. 대신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 고집을 꺾을 수 없구나. 하지만 알아라. 이제 이 집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따라간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을 게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날 저녁 유연아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남편 이도겸이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는 여전히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 아들은 무릎에 손을 얹은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유연아가 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이명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그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지요. 들어오너라. 유연아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 이도겸이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연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도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이명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유배지는 여인네가 갈 곳이 못 된다. 내 어미도 반대하셨을 게다. 어머님께서는 말리셨으나 며느리 뜻은 정해졌습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 고생길에 젊은 몸을 끌고 갈 셈이냐? 유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혼자 가시면 불편하실 겁니다. 밥도 해드려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유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이 서 있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것을 캐물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도겸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도겸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했고 언제나 순종적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데려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 그럼 그리하자꾸나. 이명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짐을 꾸려야 했고 일주일 안에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유연아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집안 살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남은 쌀이 얼마인지, 장롱 속 비단이 몇 필인지, 은그릇이 몇 점인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지요. 정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연아야, 지금 무엇을 하는 게냐? 어머님 가져갈 것과 남길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아에서 가져갈 것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유연아는 붓을 놓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수레 하나와 말 한 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유는 갓을 눌렀었고 이도겸은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유연아는 소복한 차림에 보따리 하나를 들었지요. 정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여라. 살아서 돌아오너라. 예, 어머님.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유연아는 짧게 대답하고 수레에 올랐습니다. 남편 이도겸이 말고삐를 잡았고 이명윤이 앞장섰습니다.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며느리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정씨 부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며느리는 동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무언가 다른 셈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자 길은 험해졌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지요. 유연아는 수레 안에서 흔들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길을 살폈습니다. 어느 마을에 주막이 있는지, 어느 나루에 배가 있는지, 장터는 언제 서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도겸은 그런 아내가 신기했습니다. 무엇을 그리 살피는가? 길을 익혀두는 것입니다. 길을 익혀서 무엇 하려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할 것입니다. 이도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일행은 드디어 구례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유배지는 고을 한 귀퉁이에 있는 초가 삼간이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마당은 풀이 무성했습니다. 이명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로구나. 유연아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풀고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지요. 이도겸이 아내를 도왔고 이명윤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연아는 남은 쌀로 죽을 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랐고 세 사람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연아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배지에서의 첫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이명윤이 마루에 앉아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곧이어 거친 발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갓을 비스듬히 쓴 사내가 멋대로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뒤따라 아전 둘이 더 들어왔지요. 이명윤 대감이라 하셨지요. 사내의 말투에는 존칭이 없었습니다. 이명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내는 40줄의 나이로 보였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그대는 누구신가? 아전 최응택이라 합니다. 대감께서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최응택은 마루 아래 서서 이명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본래라면 유배인이라 해도 한때 벼슬하던 일을 대할 때는 예를 갖추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응택의 태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오히려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들를 것입니다. 대감께서는 함부로 고을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네. 이명윤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최응택은 피식 웃었지요. 한양에서는 높은 분이셨다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최응택은 돌아섰습니다. 뒤따르던 아전들도 콧방귀를 뀌며 나갔지요. 대문이 닫히고 나서야 이명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서 지켜보던 이도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익숙해져야지. 하지만 이명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삼정승과 마주 앉아 나란 일을 논하던 몸이 이제는 한낱 아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이도겸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부엌에서 유연아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최응택 일행이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버님과 남편의 얼굴을 살폈지요. 진지 드시겠습니까? 그래, 먹어야지. 세 사람은 말없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연아가 지은 밥은 정갈했으나 반찬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장아찌 몇 조각과 된장이 전부였지요. 이명윤은 숟가락을 들다 말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도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떴습니다. 유연아만이 차분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버님,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장이라니. 쌀이 떨어져 갑니다. 사와야 합니다. 돈이 있느냐? 조금 남았습니다. 유연아는 보자기에 은전 몇 냥을 싸서 들고 나섰습니다. 고을 장터는 초가집 5채가 모여 선 곳에 있었지요. 규모가 작았습니다. 곡물을 파는 이, 생선을 파는 이, 나무를 파는 이가 고작이었습니다. 유연아는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았습니다. 쌀을 파는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쌀 한 말에 얼마입니까? 단량이요.
비싸군요. 여기가 원래 이렇소. 싫으면 사지 마시오. 노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유연아는 더 묻지 않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쌀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는데 옆에서 한 안악이 말을 걸었지요. 새로 오신 분이시지요?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혹시 저 유배 온 양반댁 식솔이십니까? 유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악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지요.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연아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지요. 누가 무엇을 파는지, 값은 얼마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구는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파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장작을 수북이 쌓아 놓았는데 사는 이가 없었지요. 유연아가 다가갔습니다. 장작 한 짐에 얼마입니까? 2냥이요. 비싸군요. 산에서 직접 베어온 것이요. 잘 마른 것만 골랐소. 유연아는 장작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잘 마른 것이었지요. 하지만 돈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사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연아는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쌀자루를 부엌에 내려놓고 마루로 나왔지요. 이도겸이 물었습니다. 장은 볼만했는가? 작았습니다. 그럴 게다. 작은 고을이니. 하지만 물건값이 비쌌습니다. 그런가? 유연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지요. 쌀가, 장작가, 나물가. 한양에서보다 2배는 비쌌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고을이라 물자가 귀한 탓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누군가 값을 올려받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연아는 매일 아침 장터에 나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이었지요. 누가 누구와 말을 섞는지, 누가 돈을 많이 쓰는지, 누가 물건을 비싸게 파는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장터에서 최응택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곡물 장수 앞에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곡물 장수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최응택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돈주머니였습니다. 최응택은 그것을 받아 품에 넣고 유유히 사라졌지요. 유연아는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곡물 장수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주목받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다른 물건을 파는 이들을 둘러보며 조금씩 말을 걸었습니다. 생선이 신선하군요. 그럼요. 아침에 강에서 잡은 것이요. 값은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다푼이요. 비싸군요. 여기가 다 이렇소.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유연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모든 물건값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흐름을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유연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지었습니다. 이도겸이 나무를 팼고 이명윤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았지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이명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야, 장에 자주 나가는구나. 예, 아버님. 무엇을 그리 보고 오느냐?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예. 사람을 알아야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명윤은 며느리의 말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저 장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이도겸도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심하여라. 쓸데없이 주목받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유연아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판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물자는 누군가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응택이 있었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연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장에 나가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고을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약한지, 누가 돈을 쥐고 있고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하나하나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유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지도가 쓰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의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유연아는 보자기를 풀어 남은 돈을 세어보았지요. 은전 선양이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이명유는 근심에 잠겼고 이도겸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아버님, 제가 품을 팔아보겠습니다. 이도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명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이 품을 판단 말이냐. 하오나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 체면이 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유연아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비단 자투리 몇 조각과 은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 몰래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연아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둘러보다가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지요. 땅바닥에 보자기를 펼치고 비단 자투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선뜻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비단입니까? 예. 얼마에 파십니까? 한 조각의 다푼입니다. 안악은 비단을 만져보았습니다. 질이 좋았지요. 한양에서 가져온 것이라 이 고을에서는 보기 드문 물건이었습니다. 세 푼에 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네 푼. 다푼입니다. 유연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악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내밀었지요. 비단 한 조각이 팔렸습니다. 그날 오후 비단 자투리는 모두 팔렸고 유연아는 두 냥을 손에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명윤에게 돈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것으로 쌀을 사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비단 자투리를 팔았습니다.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았단 말이냐? 이명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장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유연아는 담담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체면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명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이도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연아는 돈을 들고 다시 장터로 향했지요. 그날 이후 유연아는 매일 장에 나갔습니다. 비단을 다 팔고 나서는 은비녀를 내놓았습니다. 은비녀는 사흘 만에 팔렸지요. 그 돈으로 실을 사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버선을 지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보름이 지나자 장터 사람들이 유연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양에서 온 며느리가 또 나왔네. 저번에 판 버선이 참 튼튼하더라고.
값도 싸고 솜씨도 좋아. 사람들의 입에 유연아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유배인 집안 며느리라며 거리를 두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가왔지요. 버선을 사고 주머니를 사고 조그만 침낭을 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연아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전단량이 되었고 다시 열량이 되었지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장작을 사고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집안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노파가 유연아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혹시 바느질 좀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지으시려고요? 손자 옷을 짓고 싶은데 눈이 어두워서 못 짓겠습니다. 천을 가져오십시오. 노파는 며칠 뒤 천을 들고 왔습니다. 유연아는 아이 옷을 정성껏 지어주었지요. 품삯을 물었을 때 노파는 돈 대신 달걀 10개를 내밀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연아는 달걀을 받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지요. 노파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 며느리는 인심이 좋아. 가난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더라고. 바느질 솜씨도 좋고 조금씩 유연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옷을 짓고 이불을 깁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지요. 돈이 없는 이들은 곡식이나 나물로 품삯을 대신했습니다. 유연아는 모두 받았습니다. 거절한 적이 없었지요. 2달이 지나자 유연아는 장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악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남정네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배인 집안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사내가 유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약초를 아십니까? 조금은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 좀 봐주십시오. 사내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가 들어있었지요. 유연아는 약초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약방을 했기에 어릴 적부터 약초를 보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당귀이고 이것은 청궁입니다. 맞습니까? 예. 질도 좋습니다. 사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약초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지요. 의원도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실력이 변변찮았습니다. 혹시 약을 지을 줄도 아십니까?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어미가 편찮으신데 약을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연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부로 약을 지어주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사내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증세가 어떠하십니까? 기침을 심하게 하십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요. 알겠습니다. 약초를 준비해 오십시오. 사내는 고맙다며 여러 번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 약초를 들고 다시 왔고 유연아는 정성껏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열흘 뒤 사내가 다시 찾아왔지요. 어미가 나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무명한 피를 꺼내 건넸습니다. 유연아는 사양하지 않고 받았지요. 그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유연아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뿐 아니라 약초까지 아는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명윤도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연아야, 내가 자네를 잘못 봤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에는 장사를 한다고 해서 못마땅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자네가 이 집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도겸도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응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연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들를 때마다 유연아가 장터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유배인 집안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니 볼품없구만. 최응택은 그렇게 말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에게 유연아는 그저 가난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위협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최응택의 오만이었습니다. 유연아는 이미 이 고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그 사실을 최응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 오만이 화근이 되리라는 것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최응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아전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이도겸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명윤 대감을 뵈러 왔다. 최응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도겸이 아버지를 불러 나왔지요. 이명윤이 마루에 앉자 최응택은 대뜸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 들으니 댁 며느리가 장에 나가 장사를 한다지요. 그러하네. 유배인 집안에서 함부로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이명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응택의 말에는 트집을 잡으려는 속셈이 역력했지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인가. 규칙은 규칙입니다. 며느리더러 장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네. 그렇다면 제가 관아에 보고하겠습니다. 유배인이 멋대로 생업을 꾸린다고 말입니다. 최응택은 비웃듯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뒤따르던 아전들도 거들먹거리며 나갔지요. 대문이 닫히고 나자 이명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구나. 이도겸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없었다면 연아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게다. 부엌에서 유연아가 나왔습니다. 최응택 일행이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나서지 않았지요. 이명윤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미안하구나. 내 때문에 자네가.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니다. 장에 나가지 마라. 내가 자네를 지켜줄 힘이 없구나. 유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트집을 잡으면 트집을 잡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유연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명윤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유연아는 여전히 장터에 나갔습니다. 최응택의 경고 따위는 개의치 않았지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말을 아꼈고 돈을 받을 때도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닷새가 지나 장터에서 한 사내가 유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아전이 부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트집 잡을 구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연아는 짧게 대답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장터를 떠나지는 않았지요.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누가 최응택과 가까운지, 누가 그를 두려워하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최응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장터였습니다. 유연아가 버선을 팔고 있을 때 다가왔지요.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었구만. 유연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최응택은 비웃으며 버선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팔아서 얼마나 벌었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다. 그럼 돈이 필요하겠구만. 최응택은 품에서 은전 단량을 꺼내 유연아 앞에 던졌습니다. 은전이 땅바닥에 흩어졌지요. 이것을 주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입니까? 앞으로 장에 나오지 마시오. 유배인 집안 며느리가 돌아다니는 꼴을 보기 싫소. 유연아는 땅바닥에 흩어진 은전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유연아는 천천히 은전을 주어 최응택에게 내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겠습니다. 최응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최응택은 은전을 낚아채고는 유연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각오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최응택은 사라졌습니다. 유연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버선을 펼쳐놓았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응택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집에 관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유배인은 달마다 관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온 규칙이었습니다. 이명윤은 어쩔 수 없이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서 최응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 유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견딜만하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댁 며느리 말인데요. 최응택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명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며느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잘못이야 없지요. 다만 유배인 집안에서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오해 말인가? 유배인이 고을 사람들과 결탁한다는 오해 말입니다. 이명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응택은 명분을 만들어 유연아를 압박하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명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배인의 신분으로는 아전을 거스를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이명윤은 이도겸을 불렀습니다. 도겸아, 연하더러 장에 나가지 말라고 해라. 아버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최응택이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며느리를 지켜줄 수 없구나. 이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옳은지 아내를 말려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요. 그저 주먹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유연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았지요. 대신 그날 밤 홀로 등잔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이었지요. 곡물 장수가 최응택에게 돈을 건넨 날짜, 생선 장수가 값을 올린 시기, 나무 장수가 불만을 토로한 말들.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유연아는 그것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서서히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최응택은 고을의 물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장사치들에게서 돈을 받고 값을 올리도록 묵인했지요. 그 돈은 최응택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며 물건을 샀고 최응택은 그 위에서 배를 불렸습니다. 유연아는 종이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모아야 했지요. 사람들의 말, 장부의 흔적, 돈의 흐름. 하나하나 모아서 엮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유연아는 여전히 장터에 나갔습니다. 최응택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물건을 팔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 안악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인, 최아전이 부인을 공경에 빠뜨리려 한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연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응택은 여전히 유연아를 얕잡아 보고 있었지만 유연아는 이미 이 고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그 사실을 최응택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닷 달째 되던 어느 날 고을에 낯선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말 세필의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와 서리 둘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보낸 암행어사라는 소문도 있었고 상납금을 점검하러 온 관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유연아는 장터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 관리 일행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최응택이 마중을 나왔지요.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전주 가명에서 나왔소. 고을의 상납금과 장부를 점검하러 왔소. 최응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리는 김찬수라는 이름의 육품 벼슬아치였습니다. 가명에서도 꼼꼼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장부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시오. 최응택은 어쩔 수 없이 장부를 내왔습니다. 김찬수는 서리 둘과 함께 장부를 펼쳐보기 시작했지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맞춰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찬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오. 곡물 상납량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장부에는 그대로 올라있소. 그것은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라. 하지만 다른 고을은 상납량이 늘었소. 유독 이곳만 줄었다는 것이 이상하오. 최응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찬수는 계속해서 장부를 살폈지요. 장터 세금도 이상하오. 분명 거래가 있었을 텐데 장부에는 절반밖에 올라있지 않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것 없소. 직접 장터로 가보겠소. 김찬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응택은 당황했지만 막을 수 없었지요. 일행은 곧바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찬수가 곡물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쌀을 얼마나 파시오? 20가마쯤 됩니다.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시오? 곡물 장수는 최응택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최응택이 눈빛으로 경고했지만 김찬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말하시오. 숨길 것 없소. 한 가마에 다푼씩 냅니다. 다푼이라. 그럼 석 달이면 성량이요. 김찬수는 서리에게 장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장부에는 한 양밖에 올라있지 않았지요. 최아전,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소. 그것은 장수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잘못 말했다고. 그럼 다른 장수에게도 물어보겠소. 김찬수는 생선 장수, 나무 장수, 나물 장수에게 차례로 물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 나왔지요. 장부에 올라간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응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김찬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최아전, 당장 관하로 돌아가시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나리, 제 말씀도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이오? 최아전은 우리에게 물건값을 올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올린 값의 절반을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김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쌀값을 올리지 않으면
장터에서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작값을 올렸다가 팔리지 않아 손해를 봤습니다. 최아전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최응택은 손사래를 쳤지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럼 증거를 대시오. 김찬수는 서리에게 명했습니다. 최아전의 집을 뒤져라. 장부와 돈을 찾아라. 최응택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리들이 그를 붙잡았지요. 그날 오후 최응택의 집에서 숨겨둔 장부가 나왔습니다. 진짜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였지요. 그리고 은자 100냥이 넘는 돈도 나왔습니다. 김찬수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곡물 장수에게 받은 돈, 생선 장수에게 받은 돈, 나무 장수에게 받은 돈, 모두 적혀 있었지요. 최응택이 착복한 금액은 300냥이 넘었습니다. 최응택, 내 죄를 알겠느냐.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최응택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찬수는 냉정했지요. 용서는 없다. 당장 포조를 불러 가두어라. 최응택은 그 자리에서 잡혀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오랫동안 최응택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연아는 장터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요. 아무도 그녀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곡물 장수 노인 하나만이 유연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유연아가 조용히 말을 건넨 적이 있었지요. 어르신, 혹시 가명에서 관리가 온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최아전이 받아간 돈 말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노인은 그때 유연아의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지요. 유연아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나 김찬수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최응택의 죄목은 명백했습니다. 장부 조작, 세금 착복, 백성 수탈, 모두 중죄였지요. 김찬수는 최응택을 전주 가명으로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명윤은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최아전이 잡혀갔다고. 예, 아버님. 이도겸이 대답했습니다. 이명윤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유연아는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고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연아야, 혹시 내가... 이명윤이 물으려 했지만 유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을 뿐입니다. 이명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판을 짰던 것입니다. 닷달 동안 유연아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이야기를 듣고 물건을 팔고 약을 지어주며 조금씩 마음을 얻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최응택이 받은 돈, 올린 물가, 백성들의 불만. 하나하나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가명에서 관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을 흘렸지요. 사실을 말하라고, 숨기지 말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고 증거는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유연아는 끝까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흐름은 그녀가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지요. 최응택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유연아를 끝까지 얕잡아 보았고 그 오만이 결국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을에는 새로운 아전이 올 것이었고 유배인 집안에 대한 압박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유연아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최응택이 잡혀간 뒤 고을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장터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녔지요. 물건값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쌀값이 내리고 생선값이 내리고 장작값도 내렸습니다. 유연아가 장터에 나가자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숨통이 트였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유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어르신들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연아가 조용히 힘을 보탰다는 것을 말입니다. 곡물 장수 노인이 유연아에게 다가왔지요. 부인,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사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유연아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연아는 평소처럼 저녁을 지었습니다. 이명윤과 이도겸이 상 앞에 앉았지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진 듯 가벼웠지요. 식사를 마치고 이명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이리 앉아라. 유연아는 조용히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명윤은 한참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내가 자네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못마땅했다. 양반집 며느리가 무슨 장사냐 싶었지. 하지만 자네는 단순히 장사만 한 것이 아니었구나. 유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윤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자네는 이 집을 지켰다. 아니, 이 고을을 바꿨다. 최응택이 물러난 것은 자네 덕분이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아니다. 나도 이제 안다. 자네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말이다. 이명윤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가엾게 보았습니다. 유배지까지 따라온 며느리가 안쓰러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요. 연화야, 고맙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자네가 해냈다. 고맙고 또 미안하다. 이도겸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아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보낸 것이었지요. 이명윤이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최응택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연하가 무사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잘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겠지요. 며느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명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며느리를 인정한 것이었지요. 유연아는 편지를 건네받아 조용히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도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소. 무슨 말씀입니까? 유배지에 따라온 건 말이오. 동정이 아니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소. 유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동정만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도겸은 아내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연아가 설명했지요. 한양에 남았다면 저는 버려졌을 겁니다. 시어머님께서 저를 내보내시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유배간 집안의 며느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온 것이요. 예. 차라리 함께 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아내를 이해한 것 같았지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강하오. 나보다 훨씬 강하오. 유연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습니다. 열흘이 지나 새로운 아전이 고을에 부임했습니다. 박아전이라는 40줄의 사내였지요. 최응택과는 달리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부임한 첫날 박아전은 이명윤을 찾아왔습니다. 대감 뵙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한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명윤은 놀랐습니다. 아전이 먼저 유배인을 찾아와 인사를 하다니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박아전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께서는 한때 높은 벼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배 중이시지만 예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소. 그리고 댁 부인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에게. 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부인을 칭찬합니다. 덕분에 최응택의 횡포가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유연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박아전은 그녀에게도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 덕분에 이 고을이 바로잡혔습니다. 과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박아전은 품에서 은자 10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최응택이 착복한 돈의 일부입니다. 가명해서 고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부인께도 드리고자 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인도 피해를 보셨습니다. 받으십시오. 유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박아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저녁 이명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제 이 집의 살림은 내가 맡아라.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아비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도겸이도 아직 어리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유연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명윤이 계속 말했지요.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를 안주인으로 세우겠다. 시어머니께도 편지를 쓰겠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할 것 없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다. 그날 밤 유연아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유배지에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지요. 7달째 되던 어느 날 이명윤에게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옛 동료가 보낸 것이었지요. 편지를 펼쳐본 이명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님? 이도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명윤은 한참을 말없이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유배 사유에 대한 재검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구나. 정말입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다시 살펴본다고 한다. 이명윤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유배가 풀릴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자칫 잘못되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요. 유연아는 편지를 읽고 난 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사흘이 지나 유연아는 장터에서 한 행상을 만났습니다.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지요. 유연아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양 소식을 아십니까? 조금은 압니다. 유연아는 품에서 은자 2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행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한양에 가시거든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유연아는 봉한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행상은 편지를 받아들었지요. 누구에게 전하면 됩니까? 승정원 주서 김익성 어른께 전해 주십시오. 행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익성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임금 가까이에서 문서를 다루는 벼슬아치였지요. 행상은 편지를 품에 넣고 떠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연아는 매일 장터에 나가 행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20날째 되던 날 행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연아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답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만 김주석께서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유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행상은 유연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김주석께서 부인의 이름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연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김익성은 친정아버지의 옛 벗이었습니다. 약방을 할 때 자주 드나들던 손님이었지요. 유연아가 어릴 적부터 총명하다며 귀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명윤을 부른다는 것이었지요. 이명윤은 긴장한 얼굴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도겸과 유연아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관아에는 박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대감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한양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대감의 유배 사유를 다시 조사하라는 명입니다. 이명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도겸도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유연아만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요? 예. 조정에서 대감의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증거라니. 자세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대감을 모함한 자들의 거짓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명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도겸이 아버지를 부축했지요. 박아전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만간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이명윤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도겸이 물었지요. 아버님, 정말 유배가 풀릴 수 있는 것입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희망은 생겼구나. 유연아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지요. 김익성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명윤이 억울하게 유배를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탄핵을 주도한 자들의 이름도 적었지요. 친정아버지의 약방에 드나들던 관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유연아는 어릴 적부터 귀가 밝았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 두었지요. 그것이 지금 쓸모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사원부 장령 이정현이라는 40줄의 관리였지요. 그는 이명윤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감,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정책을 주장했다가 정적들의 미움을 샀다는 것,
근거 없는 탄핵을 받았다는 것,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했지요.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관아의 문서를 뒤지고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지요. 이명윤이 유배 온 뒤 어떻게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열흘이 지나 이정현이 다시 이명윤을 불렀습니다. 대감, 조사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떠하오? 대감은 억울하게 유배를 온 것이 맞습니다. 당시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명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도겸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럼 유배가 풀리는 것입니까? 예. 한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정현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이명윤에게 건넸습니다. 임금의 어명이 담긴 문서였지요. 유배를 풀고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명윤은 오랜만에 웃었고 이도겸은 아버지를 끌어안았지요. 유연아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아야, 내 덕분이구나. 이명윤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연아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원래 결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게다. 내가 안다. 유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다만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연아야. 그날 밤 이도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요. 예. 어떻게 한 것이요? 유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옛 벗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을 알려드렸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지요. 당신은 이 집의 기둥이요. 내가 부족한 것을 당신이 채워주었소. 서방님, 나도 이제 변해야겠소. 더 이상 아버지에게만 기대어서는 안 되겠소.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겠소. 유연아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지요. 이도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자신도 짐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고맙소, 연아.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지요. 보름이 지나 집안은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 한양 가셔도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부인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유연아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있었지요.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꾸려 수레에 실었습니다. 박아전이 배웅을 나왔지요. 대감,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소. 자네 덕분에 편히 지낼 수 있었소. 이명윤과 이도겸이 수레에 올랐습니다. 유연아가 마지막으로 고을을 둘러보았지요. 8달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유연아는 자신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한양에서도 그 힘을 쓸 수 있을 것이었지요.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연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때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때였습니다. 설인방 골목 기와집 대문 앞에 수레가 멈춰 섰지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대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영감, 도겸아, 연아야.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8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요. 어머님, 저희 돌아왔습니다. 그래, 잘 돌아왔다.
정말 잘 돌아왔구나.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이명윤은 낯익은 마루를 바라보며 감개무량했지요. 한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던 곳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윤 대감이 유배에서 풀려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르게 퍼진 소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연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감댁 며느리가 유배지까지 따라갔다더군. 그것뿐이겠나. 유배지에서 장사를 해서 집안을 먹여 살렸다더군. 들으니 아전에 횡포까지 막았다던데. 대단한 며느리로구먼. 사람들은 유연아를 입에 올렸습니다. 칭찬이 자자했지요. 사흘이 지나 옛 동료들이 이명윤을 찾아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대감 돌아오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소.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감, 유배지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생이 많았지요. 며느리께서 함께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오. 며느리가 장사를 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바느질과 약 다리는 일로 돈을 벌었소.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직접 장사를 했다는 것이 놀라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명윤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유배가 풀렸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며느리가 조용히 힘을 썼소.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며느리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 유배지에 있었을 것이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명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 유연아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열흘이 지나 이명윤은 다시 벼슬에 나갔습니다. 유배가 풀렸을 뿐 아니라 예전 직책도 돌려받았지요. 임금께서 직접 이명윤의 결백을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적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유배를 이겨낸 집안이라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정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리 앉아라. 유연아는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요. 내가 너를 잘못 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약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유배지에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도 막았지. 하지만 내가 틀렸구나. 정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는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집안을 지킨 것도 너였고 영감의 유배를 푼 것도 너였다. 어머님, 이제부터 이 집의 살림은 내가 맡아라. 내가 물러나마. 유연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어찌. 아니다. 이미 영감께도 말씀드렸다. 너를 안주인으로 세우겠다고. 너는 그 자격이 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연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저녁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명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연아가 이 집의 안살림을 맡을 것이다. 이도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부인도 미소를 지었지요. 이명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연아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앞으로 집안의 큰일은 연아와 의논해서 정하겠다. 유연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연아는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갔습니다. 하인들을 다스리고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지요.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일처리는 깔끔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유연아를 찾아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윤부인이었지요. 부인,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배지에서 정말 장사를 하셨습니까? 유연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윤 부인은 감탄했습니다. 부인은 대단하십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장사를 하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부인께서는 집안을 지켰을 뿐 아니라 대감의 유배까지 풀었지 않습니까? 유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부인이 말을 이었지요. 사람들이 부인을 칭찬합니다. 이 집의 유배는 벌이었으나 부인은 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유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이라. 자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불렀지요. 윤 부인이 돌아간 뒤 유연아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유배지를 떠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양 생활에 적응했지요. 저녁이 되자 이도겸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이도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벼슬길에 나서기 시작했고 집안일에도 관심을 보였지요. 오늘 아버님께서 나를 칭찬하셨소. 무슨 일로요? 관청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하셨소. 이제 내가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하셨소. 유연아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자신감이 보였지요. 다행입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나를 일깨워 주었소.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고 배웠소.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조용히 준비하는 것,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이오. 이도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명윤은 높은 자리에 올랐고 이도겸도 벼슬에 나갔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 번성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유연아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기둥은 유연아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이명윤이 유연아를 보며 말했지요. 연아야,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다. 내가 안다. 그 유배는 우리 집의 벌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 벌을 복으로 바꿨다. 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연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게다. 이도겸이 말했습니다. 연아는 우리 집의 복입니다. 유연아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지요. 한양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유연아는 생각했습니다. 유배는 정말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벌을 이겨낸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지요. 동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가족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배는 벌이었으나 그 며느리는 복이었다고 말입니다.